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73세 김순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됐다. 5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으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몸이 알아서 깬다. 아니, 깨는 게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었다.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려왔다. 나이 탓이려니 했다. 73년을 살아온 몸이니 이 정도쯤이야. 순자 씨는 평생을 순자네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았다. 새벽에 사골을 우리고 김치를 담그고 파를 썰고 손님을 받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들을 키웠다. 큰아들 준혁이는 공부를 잘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때 전국과학경시대회에서 상을 탔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학생회장이었다. 당연히 의대에 갔다. 엄마, 나 의사 될게요.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그때 준혁이가 한 말이었다. 순자 씨는 그 말 하나로 6년간 의대 등록금을 댔다. 학기당 800만 원, 1년에 1,600만 원, 6년이면 거의 1억이었다. 기숙사비, 생활비, 책값까지 합치면 더 들었다. 식당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순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밤 10시에는 아르바이트로 빌딩 청소를 했다. 하루 3시간 자며 돈을 모았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일을 못했다. 모든 게 순자 씨의 몫이었다. 작은 아들 민혁이는 형과 달랐다. 공부에는 재능이 없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 공장에 취직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형처럼 공부 못해서. 아니야. 넌 착하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순자 씨는 민혁이에게 미안했다. 준혁이 의대 보내느라 민혁이는 대학도 못 보냈다. 하지만 민혁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집에 생활비를 보탰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먼저 갔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텅 빈 집이 너무 컸다. 혼자 살기엔 외로웠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준혁이가 먼저 제안했다. 당시 준혁이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60평대 아파트에 며느리 수진이와 고등학생 손주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그래, 큰아들 집에 가야겠다. 순자 씨는 평생 모은 돈 중 3억을 준혁이 아파트 전세금에 보탰다. 며느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효도할게요. 수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순자 씨가 큰아들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어머니, 거실 소파에 앉으실 때 이 방석 깔고 앉으세요. 소파가 이탈리아산 가죽이라 흠집 나면 안 돼요. 며느리 수진의 말이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싼 물건이니 조심해야지. 어머니, 주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 손맛은 너무 자극적이고 기름져서 우리 가족 건강에 안 좋아요. 순자 씨는 50년을 주방에서 산 사람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집 주방에는 발도 못 디뎠다. 어머니, 친구분들 집에 초대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준혁이 환자들이 왕래하는 곳이라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요.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이 집에서 짐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우연히 준혁이 부부의 대화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제 친구들이 우리 집 오면 시어머니 계신 거 불편해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3억 보태주셨으니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근데 지금 건강하시니까 괜찮지.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프면 짐이 된다는 말. 그게 사실이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렸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날은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이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아니, 사실은 밤새 잠을 설쳤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나이 탓이겠지.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어나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쿵!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왼쪽 팔에서 턱까지 통증이 번졌다. 식은땀이 흘렀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순자 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방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다. 휴대폰은 침대 위에 있었다. 손이 닿지 않았다. 10분이 지났을까? 화장실 가던 며느리 수진이 복도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수진은 놀라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환자 73세 여성, 가슴 통증 호소.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순자 씨를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저는 며느리인데 아들한테 연락할게요. 수진은 구급차를 타지 않았다. 대신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가 모시고 가요. 뭐? 어디 병원? 서울대병원이래요. 알았어. 내가 갈게. 하지만 준혁이는 오지 않았다. 순자 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심전도를 찍고 혈액을 뽑고 링거를 맞았다. 환자분 보호자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아들이 오고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가슴 통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숨쉬기가 힘들었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준혁이는 오지 않았다. 응급실 의사가 와서 설명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수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곧 올 거예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간호사가 순자 씨의 휴대폰을 보며 물었다. 여기 작은아들 민혁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는데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간호사는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환자분 아드님이세요. 어머님이 심근경색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겠어요? 전화를 받은 민혁이는 그 순간 공장 작업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공구가 바닥에 떨어졌다. 네. 우리 엄마가요? 지금 갑니다. 민혁이는 작업복도 벗지 않은 채 공장을 뛰쳐나갔다. 공장은 인천에 있었다. 서울대병원까지는 최소 1시간 거리였다. 반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가봐, 빨리 가. 민혁이는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우리 엄마가 심근경색이래요. 택시기사는 민혁이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엑셀을 밟았다. 민혁이는 택시 안에서 계속 엄마 생각을 했다.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 제발. 손이 떨렸다. 공장에서 기름이 묻은 손이었다. 작업복에서는 쇳가루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전화를 받고 정확히 58분 후였다. 민혁이는 택시비 5만 원을 던지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환자분 성함이 김순자요. 73세요. 3번 응급실입니다. 민혁이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다. 거기 엄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엄마, 민혁이는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가, 너 왔니? 엄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너 일은? 일은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민혁이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공장에서 달려오느라 얼굴에 땀이 범벅이었고 거기에 눈물까지 섞였다.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관상동맥 조영수를 해야 하는데 동의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네, 뭐든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엄마 살릴 수 있죠? 제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했다. 글씨가 비뚤비뚤했다. 수술비는 얼마나 나와요? 정확히는 검사 후에 알 수 있지만 스텐트 시술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할게요. 저 대출 받을게요.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민혁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민혁이가 도착하고 2시간이 지났다. 순자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응급시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민혁이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옆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후 7시 큰아들 준혁이가 나타났다. 깔끔한 양복에 명품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혁아, 형, 민혁이는 일어섰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셔. 텐트 시술했어. 다행히 성공했대. 그래, 다행이다.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의자에 앉았다. 하품을 했다. 형, 왜 이제 와? 민혁이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아, 오늘 중요한 수술이 있었어. 예약 환자인데 취소할 수가 없더라. 수술비만 1,500만 원짜리야.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수술이 중요해? 야, 나도 프로페셔널이야. 환자한테 약속한 건데 어떡해. 그리고 엄마는 너랑 형수가 일단 병원 모셔왔잖아. 형수님은 119 부르고 안 왔어. 나 혼자 왔어. 그래? 어쨌든 엄마, 살아계시니까 다행이지. 준혁이는 무심하게 말했다. 민혁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었다. 수술비는 얼마래? 준혁이가 물었다. 800만 원 나왔어. 반반 내자. 내가 400 낼게. 알았어. 민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형이 의사면서 엄마 수술비 반반 내자고 하네. 순자 씨는 중환자실에 3일을 있었다. 그 3일 동안 민혁이는 단 1시간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회사에 연차를 냈다. 정확히는 무급휴가였다. 작은 공장이라 연차 같은 건 없었다. 쉬면 그날 일당을 못 받았다. 하루 일당이 13만 원, 3일이면 39만 원이었다. 하지만 민혁이는 개의치 않았다. 엄마가 더 중요했다. 민혁이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갔다. 하루 3번, 각 10분씩. 그 10분 동안 민혁이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나 민혁이야. 엄마, 곧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순자 씨는 의식이 몽롱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 밤에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잤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제대로 누워 자지도 못했다. 의자 3개를 붙여서 겨우 몸을 뉘었다. 새벽 3시쯤 되면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집에 갈 수 없었다. 혹시라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달려가야 했다.
준혁이는 딱 한 번 면회를 왔다. 첫날 저녁에 10분 면회하고는 내일 수술 있어서라며 갔다. 그 후로 보이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준혁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다. 엄마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긴대. 다행이다.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민혁이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민혁아, 우리 엄마 퇴원하면 어디서 모실 거야? 응, 당연히 형네 집 아니야. 엄마 거기서 사시잖아. 준혁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형수가 좀 힘들어해. 뭐가 힘들어? 엄마가 이제 환자잖아. 간병이 필요하고 형수가 일도 하고 애도 돌봐야 하는데 엄마까지 돌보기 힘들대. 그럼 너네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 민혁이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야, 나도 미안해. 근데 우리 집 상황이 그래. 형수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병원비는 내가 받낼게. 대신 간병은 내가 해줘. 너 시간도 더 자유롭잖아. 형, 나 공장 다녀. 교대 근무야. 어떻게 간병을 해? 그럼 형수가 해. 형수는 더 못해. 민혁이는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또 참았다. 형, 엄마가 3억을 형네 집 전세금에 보탰잖아. 그건 엄마가 주신 거잖아.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민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는 이제 환자야. 누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모셔야지. 여유. 형은 의사고 나는 공장 노동자인데 내가 여유가 더 있어? 시간 여유 말이야. 나는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 민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 오늘 엄마 쓰러지셨을 때 형은 뭐 했어? 3시간 동안 수술했잖아. 근데 나는 20분 만에 왔어. 인천에서, 공장에서 뛰쳐나와서. 그게 누가 더 엄마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야? 준혁이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나보고 불효자라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했어? 형이 스스로 판단해. 야, 나도 사정이 있다고. 사정? 엄마가 죽어가는데 사정이 중요해? 두 형제는 복도에서 언성을 높였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주의를 줬다. 결국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알았어. 그럼 엄마는 우리 집으로 모시지. 대신 간병인 쓸 거야. 그 비용은 반반 내자. 간병인? 응. 하루 15만 원이면 한 달에 450만 원이야. 반반 내면 너는 225만 원만 내면 돼. 민혁이는 한숨을 쉬었다. 자기 월급이 세후 250만 원인데 225만 원을 간병비로 내라고? 형, 나는 그 돈 없어. 그럼 내가 간병해. 알았어. 내가 모실게. 뭐?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실게. 형은 신경 쓰지 마. 민혁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4일 후 순자 씨는 퇴원했다. 민혁이와 아내 은지가 병원에 왔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니야. 큰아들 집이. 어머니, 큰아들 집은 어머니 돌보기 힘들대요. 저희가 모실게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했다. 작은 아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민혁이네 집은 인천의 30평 아파트였다. 큰아들네 60평 아파트의 절반 크기였다. 방도 2개뿐이었다. 어머니, 저희 방 쓰세요. 저희는 작은 방 쓸게요. 아니야. 내가 작은 방 쓸게. 어머니, 어머니는 환자세요. 큰 방 쓰셔야죠. 결국 순자 씨는 큰 방을 쓰게 됐다. 민혁이 부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초등학생 아들은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잤다. 할머니, 나는 괜찮아요. 거실이 더 넓어서 좋아요. 손주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 씨는 더 눈물이 났다. 며느리 은지는 매일 아침 죽을 끓여주었다. 저염식으로 병원에서 받은 식단표를 보며 정성껏 만들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소금 적게 넣었는데 싱거우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맛있다.
고맙구나. 민혁이는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 3회, 한 번에 2시간씩. 회사의 사정에서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췄다. 대신 퇴근 시간도 1시간 늦어졌다. 민혁이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다시 엄마를 챙겼다. 어느 날 밤이었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다. 그때 작은 방에서 민혁이 부부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해서. 민혁이의 목소리였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은지의 대답이었다. 근데 우리 형은 의사면서 엄마 한 번도 안 데려가더라. 나는 무급 휴가 3일 쓰고 병원비도 반반 냈는데 형님은 바쁘신가 봐요. 바빠서 엄마가 죽어가는데. 민혁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보, 진정해요. 은지야, 미안해. 너는 시집 와서 고생만 하네? 내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이제 엄마까지.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어머니는 당신 엄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래도. 여보, 어머니 정밀 검사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오늘 어머니가 또 가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혹시 스텐트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대학병원 가야겠네. 비용이 대출 받자. 또요? 민혁이 부부는 이미 엄마 수술비 400만 원을 내느라 대출을 받았다. 거기에 재활 치료비가 한 달에 80만 원씩 들었다. 어머니는 단 한 분이잖아. 형은 의사면서 엄마 한 번도 안 데려가더라. 우리라도 제대로 해드리자. 그래요. 제가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은지야,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순자 씨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이 아이들,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순자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감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했다.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답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은지를 불렀다. 며느리, 내 방 장롱 깊숙이 낡은 가죽 가방 있지? 네, 어머니. 그거 좀 꺼내줄래? 은지는 장롱을 열었다. 맨 안쪽에 낡은 갈색 가죽 가방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거요? 그래, 그거. 순자 씨는 그 가방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 가방 안에는 평생의 비밀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 민혁이도 좀 불러줄래? 네. 민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왜요? 앉아봐. 민혁이와 은지가 침대 옆에 앉았다. 순자 씨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통장 3개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평생 모은 돈이다. 순자 씨는 첫 번째 통장을 꺼냈다. 이건 식당 통장이야. 50년 동안 식당 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지. 통장을 펼쳤다. 잔액 2억 3천만 원. 민혁이와 은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이게 기다려. 더 있어. 두 번째 통장. 이건 내 큰형 의대 보낼 때 못 써서 남은 돈이야. 원래 3억을 모았는데 1억은 학비로 쓰고 나머지는 여기 있어. 잔액 2억 원. 그리고 이건 세 번째 통장.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야. 5년 전에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 잔액 4억 원. 총 8억 3천만 원. 민혁이는 말을 잃었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 이런 돈이. 쉬. 큰아들은 모른다. 너희만 알아라. 왜요? 형도 아들인데. 너희 형은 내가 아플 때 3시간 동안 수술했어.
너는 듣자마자 달려왔지. 너희 형은 나보고 작은 집으로 가래. 너는 내 방을 내줬어. 너희 형은 병원비 반반 내자고 했어. 너는 대출 받으면서까지 내 치료비를 댔어.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녀가, 은지야, 너희는 돈도 없고 집도 작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크다.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건 너희뿐이야. 어머니, 이 돈 너희가 가져라.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거야. 유언장도 써놨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혁이가 울먹였다. 나는 이제 73살이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말해두는 거야. 형은요? 너희 형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니, 그래도 형도 아들인데. 아들이지. 하지만 효자는 아니야.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돈 있을 때는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만 아프고 짐이 되면 버리는 자식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재산은 효도의 대가야. 당연한 유산이 아니라. 민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은지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희는 돈 때문에 모신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순자 씨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내 생에 이렇게 고마운 적이 없구나. 일주일 후 준혁이가 민혁이네 집에 찾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민혁아, 엄마 어디 계셔? 병원 재활 치료 받으러 가셨는데. 그래? 나 할 말 있어. 준혁이는 거실에 앉았다. 민혁이도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형, 있잖아. 엄마가 돈 좀 있으시다며? 어떻게 알았어? 형수가 우연히 들었대. 며칠 전에 엄마 병원 모시고 갔을 때. 민혁이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들켰구나. 그래서 민혁아, 우리 엄마 재산 반반 나누자. 뭐? 우리 둘 다 아들이잖아. 당연히 반반이지.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8억 넘게 가지고 계시다며? 그럼 우리 각자 4억씩 받는 게 맞잖아. 민혁이는 어이가 없었다. 형, 엄마는 아직 살아계셔. 그러니까 지금 재산 정리를 하자는 거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복잡해. 형, 민혁이가 소리쳤다. 뭐야? 왜 화내? 형은 지금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재산 얘기를 해? 그게 현실이잖아. 엄마도 이제 70 넘으셨고 심장도 안 좋으시고. 나가. 당장 나가. 야, 민혁아. 형, 나가라니까. 엄마 오시기 전에. 준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나도 아들이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권리? 형이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냐고? 나 의대 보낸 게 얼마야? 1억이 넘어. 그거 다 엄마가 주신 거잖아. 형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한테 투자한 거잖아. 투자? 자식이 투자야? 두 형제는 현관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순자 씨가 들어왔다. 은지가 부축하고 있었다. 엄마, 준혁이가 당황했다. 큰아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그게. 다 들었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엄마, 오해야. 나는 그냥 재산 반반 나누자고 했지. 준혁아, 너 엄마가 아플 때 뭐 했니? 엄마, 나도 수술이 3시간 동안 수술했지. 1,500만 원짜리. 돈이 중요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수술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니니?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보고 작은 집으로 가래? 내 집은 간병이 힘들다며? 순자 씨는 천천히 다가갔다. 준혁아, 엄마가 널 의대 보낼 때 말이야.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했어. 식당 일하고 청소 일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이미 나가 있었고, 내가 밤에 자면 엄마는 아직 안 들어왔지. 엄마,
그렇게 번 돈으로 내 등록금 됐어. 1억. 엄마한테는 50년 인생이었어. 근데 너는 그걸 투자라고 했지? 엄마, 내가 잘못 말했어. 잘못 말한 게 아니야. 내 속마음이 그런 거야. 순자 씨는 준혁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큰아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 내 재산 8억. 다 민혁이 줄 거야. 유언장도 써놨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아들이야. 아들이지. 하지만 효자는 아니야. 엄마, 나가거라. 엄마 아프고 짐될 때 버린 자식한테 줄 돈은 없다. 준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나도 잘할게. 늦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준혁이는 현관에 서서 땅을 쳤다. 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1년이 지났다. 순자 씨는 민혁이네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 심장도 많이 좋아졌다. 재활 치료 덕분이다. 민혁이는 8억으로 인천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다.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온다. 그 돈으로 가족이 편하게 살고 있다. 엄마, 제육볶음 만들었어요. 저염식으로. 은지가 저녁상을 차렸다. 와, 맛있겠다. 손주가 좋아한다. 할머니,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효도가 뭐냐고 물어보고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플 때 아빠가 대출 받으면서까지 병원 모셨다고요. 그랬구나. 기특하네. 순자 씨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한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잘할게요. 알았다. 그렇게 하거라. 순자 씨는 용서했다. 하지만 유언장은 바꾸지 않았다. 재산은 이미 민혁이 이름으로 증여했다. 법적으로도 완료됐다. 준혁이는 결국 받은 게 없었다. 1억짜리 의대 학비.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이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형이 의사인데 후회. 왜? 형이 더 잘 살잖아요. 아니야. 너희가 더 잘 산다. 저희요? 그래.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게 잘 사는 거지.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가 죽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너희야. 큰아들은 수술 때문에 바빠서 못 올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순자 씨는 웃었다. 민혁아, 은지야. 고맙다.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지금이. 저희도 그래요. 어머니, 그날 밤 순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아프지도 않았고 눈치 보지도 않았고 짐이 되지도 않았다. 그저 사랑받는 어머니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곁에 있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 지금 부모님께 전화해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언젠가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쿵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